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그리고 경제상황점검단장 맡고 있는 최고위원이시죠, 이현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최근에 또 미국도 다녀오셨어요. 미국 다녀오신 얘기, 정치 현안 관련해서 좀 대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최근에 어쨌든 그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네. 함께 미국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가시게 된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이 과도 정부잖아요, 일종의. 네,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정상회담들을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네. 근데 꼭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 하는 걸 좀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대응할 있기 수 있는 시간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혹시 나중에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뭔가 물밑 대화를 좀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라든가 저쪽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의원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이라도 미국에 좀 가서 네. 좀 많이 만나고 그래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놓는데 도움이 되자. 네. 일종의 이런 거를 이제 아웃리치 외교라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이죠. 네. 그렇군요. 21일부터 27일까지 네. 이렇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의원님 뭐 몇 분 같이 가셨다면서요? 네네. 이제 기업인들은 특히 미국에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 네. 많이 가셨고요. 의원들은 우리 당에서는 저하고 외교위에 위성락 의원 가셨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최영도 의원 그리고 김건 의원 이렇게 가셨습니다. 나름 이제 외교 쪽에 좀 네. 관심 있고 한 분들 가셨군요. 네. 의원님 뭐 경제 쪽에 또 전문성이 있으시고 하니까 아마 또 민주당 대표해서 가시지 않았나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 보시니까 네.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여러 사람 만나고 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 정책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 네. 이런 것이 좀 현장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었나요? 어떻든가요? 이제 다른 것보다 네.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볼 때 1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떤 자국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막 펴고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무역 압박을 막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을 우회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것들 또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네. 우리 보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전략 제품들을 수출하지 말라는 그렇죠. 압력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변화는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중국과 관련된 거래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미국이 이제는 이 동맹국에 대해서도 네. 계산은 확실히 한다. 예외가 없다. 그런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에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을 요구를 하면서 네. 나토에서 빠지게 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DP 2% 이상 다 부담해라. 막 네,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막 강요한다든지 이런 물론 휴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그린랜드 건이라든가 파나마우나 여러 또 주변에 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압박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우방이 따로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도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고요. 동맹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그렇죠.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때는 1기 때는 주변에 이제 자기 참모들이 그 전부터 미국의 어떤 주류 사회에 있던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던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의 법 규범 네. 그죠? UN이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법 규범 안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주변 참모로 포진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가 초선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 네.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공화당을 장악하고 네. 그다음에 정계를 장악한 상태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기 중심으로 내각을 다 꾸려버린 거예요. 네, 네. 참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그냥 확 간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상황을 저는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신제국주의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어떤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적응을 빨리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과거에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던 그런 것과는 글로벌 질서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의원님 저 다녀오신 거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 하나 쪽에서 인수한 조선소, 미국 조선소 하나 인수했잖아요. 네, 필리 네, 조선소. 네. 거기도 뭐 직접 가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좀 적극적인 협력과 미국 측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 조선소가 이제 하나에서 인수한 곳인데요.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곳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미국의 조선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 한화에서 이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 전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제대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나에서 하나 측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 우리나라 한 80년대 조선소 조선소 상황이 네네. 아. 그리고 뭐 1년에 한 배를 한두 척 정도 건조하는 능력. 그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네, 그런 네. 상황이군요. 역량이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배 건조가 한 40에서 50척이거든요. 아, 예. 그 어마어마한 생산성 차이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이 조선업이 사실상 거의 쇠락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냐?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패권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배를 갖다 건조하는데 사실상 지금 전 세계 조선업 1위가 중국이에요. 네. 우리도 뭐 일부 이제 고부가치 선박에서는 앞서 있지만 네, 우리랑 많이 다퉜죠. 1, 2위를. 그런데 이제 뭐 물량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군함을 제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미국의 군함들이 다 오래됐어요. 아, 올드하군요 다. 네, 몇십 년이 돼서 낡았는데 항공모함도 그렇고 수리할 곳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전함들이라는 게 다 방위 산업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미국 내에서 했는데 이 미국 내에서의 건조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MRO도 그렇고요. 네. 수리 유지 보수도 그렇고 막상 이제 최근에 보면 대만 해협을 비롯해서 미국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해상 패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딱 보니까 야 이게 중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이미 군함 숫자가 미국을 능가했죠. 그리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전력은 미국보다는 못 미치지만 최첨단 분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군함들이 다 새건 거예요. 중국 것은 네, 다 새거. 미국 건 오래됐고. 최신식. 아. 미국 건 낡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너덜너덜한 상태고. 아,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의원들이 음. 국회 그 정치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고 미국에 그래서 당파를 초월해서 공화당 민주당이 함께 쉽스액트라고 해서 동맹국에서도 배를 건조할 수 있게 하자라는 네. 이제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협력을 지금 이제 요청을 하는 상태인데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나 이제 미국에다가 조선소도 우리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해보려고 필리 조선소도 인수하고 했지만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죠. 한 10년 걸릴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최소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가 수출하려고 그래도 우리도 이제 사실은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걸 하려면 보안 시설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물량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네. 산업 자체가 네. 배 한 척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달라. 응? 도대체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한 척 주문 들어온다고 뭐 할 수는 거기에 없으니까. 이건 아니잖냐. 네, 그래서 중장기 어떤 협정을 맺자. 그래서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법부터 빨리 좀 통과시켜주면 좋겠다. 그게 아직 통과는 안 되고 그냥 법안 이제 제출돼 있는 상황이군요. 미국도 지금 청문회 한다고 바쁘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새로운 네. 정부. 네. 미국도 굉장히 뭐 이렇게 여야 간에 이제 협상이 줄다리기가 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안들도 이제 일단 청문회가 끝나고 예산 국면이 좀 끝나고 3월달이 예산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새 정부를 세팅하는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야 이런 이제 일반적인 법안 심의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제 올해 안에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있는 거죠. 안에 네. 빨라도 빨라도 아마 제가 볼 때 한 가을이나 이제 뭐 그래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전에도 우리가 일반 상선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좀 빨리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결국에는 한미 동맹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해군 동맹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 방위비 협상이 있을 겁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아마도 4월달 넘어가서 우리가 5월달쯤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5월 정도에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텐데요.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그때 분명히 방위비 얘기가 나오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때 이 조선업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해군 동맹이니까. 하나의 또 우리 측에서 카드로 쓸 수 그렇죠. 있는 아, 그런- 이것도 뭐 미국 군함을 우리가 도와준다는데 이걸 고려해서 이 금액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위비를 올리더라도 그러면 이 미국이 우리한테 주문하는 네. 그죠? 주문하는 배를 늘려준든지 그렇죠. 물량을 뭐 아니면 우리가 이 방위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 배를 건조하거나 수리하는데 우리가 쓰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돈은 그 돈이지만 우리나라에 쓰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상이 고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차피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인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 상황이니까. 빼고는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일부 있지만 거기도 거긴 뭐 한참 네. 뒤쳐져 네, 있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산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의원님도 아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거 알래스카 LNG 천연가스 수입하는 문제. 네. 이것도 하나의 어쨌든 트럼프 정부를 우리가 대응하는 하나의 카드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 그건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주고받기, 기브앤테이크 확실한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가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서 압박을 받을 때 그것을 이제 뭔가 상쇄할 수 있는 우리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조선업 협력,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 미국 제가 상원 의원을 몇 명 만났는데 네. 주로 이제 AI, 네. 그 다음에 조선업, 그리고 에너지 협력을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이 에너지 협력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화석연료에 이분들이 관심이 많죠. 트럼프 네. 공화당 쪽은 그죠? 네. 그래서 화석연료 즉 말해서 셰일가스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이 수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후원자들이 대부분 그쪽 계통이 많습니다. 그렇죠. 석유 쪽도 많고 그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라서 아주 그것이 주고받기가 확실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후원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에너지에 대해서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보고 이제 수입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상당히 LNG를 많이 씁니다. 우리도 에너지로서 한 28% 정도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군요. 굉장히 많이 쓰죠. LNG가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전은 이것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동을 하면. 네. 그런데 반해서 LNG는 상당히 질은 좋으면서 전기의 질은 좋으면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플렉서블한 거죠. 유연하죠. 그래서 네. LNG를 많이 쓰는데 이 LNG 수입선을 갖다가 우리는 좀 다변화하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LNG 수입을 이제 해달라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LNG가 지금 이제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에서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하고 있군요. 네네. 이제 거기가 동토인데 이제 동토라서 그 동안에는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완전히 얼어붙은 땅이니까. 네네. 그런데 뭐 이번에 그린랜드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얼어붙은 땅에
이제 의외로 이렇게 자원이 많다. 아.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국이 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네. 건설 공사 또 그렇죠. 이런 거. 굴착하고 뭐 이런 네, 거.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성비가 높아요. 일본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달라. 그 네, 프로젝트에. 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원들한테 우리 관심 있다. 네. 뭐 일본도 관심 있다고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뭐 관심 있다로 끝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또 돈 문제니까. 거의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죠. 그렇죠. 기업들 문제고 하니까 또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국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들이 아주 정밀하게 검토를 해볼 텐데 제가 조금 이렇게 일본 쪽 에너지 쪽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본이 검토한 걸로는 뭐 상당히 경제성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네, 걸프만에 비해서. 아하, 예.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땅이 다 얼어붙어서 그런 모양이군요. 네, 아. 개발비 그다음 인건비, 그 공사를 누가 하냐, 그 공사를. 근데 네. 이러한 어떤 엔지니어링 공사를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미국에 거의 없다. 그러니까 조선소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가야 되는군요, 그것도. 네, 전소랑 비슷한 거. 그것도 가야 되는데 네. 그거 다 그게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만치 않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관심은 있다. 그렇지만 손해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 정부나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보조금 얼마나 내놓을 수 있냐 이거 반대급부를 개발할 뭘 때 줄 수 있냐? 니네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손해 보면서 해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세금 공제 내지는 보조금 혹은 이제 다른 관세 혜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정치적 고려를 좀 하더라도 약간 비싼 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비싸면 할 수가 할 수 없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또 하나가 일본이 한다라고 하면 일본하고 함께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거. 협력해서 할 수 있겠죠. 네. 컨소시엄 구성해서 네, 네, 네. 그런 점도 저는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필요는 네.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일본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뭐 일본 말씀하시고 아까도 이시바 총리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시바 총리가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황금 투구 선물하고 일본은 좀 발빠르게 해서 나름 뭐 챙길 거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의원님 미국 가셔서 일본 쪽 사람이나 아니면 미국 쪽 관계자들 만나고 했을 때 일본 쪽에서 보니까 일본 애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뭐 그런 어떤 좀 그런 게 있었나요? 그리고 일본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 가을쯤부터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네.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분석 그것까지 벌써 이런 다 하고. 것도 일본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대략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네. 뭐 이 자리에 밝힐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뭐 한국하고 연대해야겠다. 뭐 해야 할 경우에 어떤 이득이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이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보니까. 것까지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일단 던지긴 던지되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천천히 갈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15년, 20년 걸리잖아요. 이런 네, 개발 네,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한 1, 2년 동안은 어떻게 가다가 뭐 이런 이제 그 시나리오까지 다 검토를 했군요. 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치밀하게 일본은 준비를 네, 뭐 해온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조금 늦었죠. 좀 늦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줬고요. 이제 산자부에다가 이제 전달이 어느 정도 됐을 거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상당히 이제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그 전에 좀 한 것도 있긴 있겠지만 이제 지금부터 빠르게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너무 막 화들짝 놀라서 막 급하게 가려고 그렇죠. 하다가 실수할 수 그러다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덥석 좀 지레 겁먹고 네, 덥석 이렇게 네. 너무 많은 것을 줄 수도 있는 건데 네. 다른 나라들의 카드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략을 짤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늦게 막 계속 시간을 끌면 또 굉장히 괘씸하게 보이겠지만 네. 이것은 우리의 지금 정치 일정상 조기 대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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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이제 전략적인 네. 우리 측의 접근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등장하고 나서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고 큰 위기를 맞는다. 뭐 이런 이제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쨌든 걱정도 있을 거고 그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양 측면이 있을 텐데 네, 네,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 걱정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죠. 예측 네. 예측 네, 네, 불가능성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쨌든 동맹국을 또 막 때리면서 지금 이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네, 그런 네. 게 너무나 보이지 보이니까,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방위비 우리한테도 얘기를 할 것이고요. 물론 우리 논리는 다 있지만 그런데 여하튼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서 보면 처음에 굉장히 세게 때리고 네. 그 다음에 약간 낮춰주면서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불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을 크게 보면 한국한테는 오히려 기회다. 기회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요 산업 전환이 지금 늦어져 가지고 그 시기를 좀 실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지금 턱 밑에가 아니라 중국이 이미 우리를 추월하는 상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산업 뉴스가. 분야에서 네. 그죠? 굉장히 이대로 가면 그냥 만약에 전 세계가 완전히 자유 경쟁을 하는 체제면 지금 우리는 중국 때문에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특히 네. 주력 산업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으로 갈 텐데 이게 다행히 미국이 이걸 딱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경쟁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어쨌든 미국과 동맹국의 시장에서만큼은 EU라든가 미국 시장 이런 데만큼은 우리가 어쨌든 좀 중국을 배제할 수가 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가 두 나라가 세계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산업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런 영역을 우리가 독보적으로 어떻게 좀 그렇죠. 피해갈 예를 수 들면 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배터리인데요. 네.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건 이제 지원을 좀 그만하겠다 이런 의사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흐름은 갈 거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에서 중국 내수 시장을 빼고 나면 중국하고 우리가 딱 양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중국이 근데 원가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허덕거리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국한테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네. 몇 분야만 몇 개 이제 최첨단 분야 빼고는 그런데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미국이 한국하고 이렇게 딱 하면서 중국은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살 틈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미국이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을 배제해 주는 동안에 우리가 그 중국하고 이렇게 아주 그동안 경쟁했던 이런 산업 분야들에서 우리 시간을 좀 버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최첨단 분야,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왔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 몇 년간 사실 제가 볼 땐 한 10여 년간 네. 이 산업 정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미 전 세계는 산업 정책을 미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가열차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시간을 버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살만해가 아니라 네. 이것도 사실은 오래 안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보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산업들이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벌면서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신기술 분야로 최첨단 분야로 전환을 막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 이게 기회 요인이고 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어찌 됐든 AI 분야나 이런 데서 미국이 이제 최선두에 서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많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원전 중에서 SMR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소형 원전. 원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최첨단 그 원전인데요. 이 산업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원전 산업에서도 보면 우리보다 가성비가 싸고 전 세계에 진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있지만 프랑스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때문에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이것도 역시 중국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미국이요. 아, 방파제가 하나 딱 생긴 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그 분야에서 적어도 SMR의 모듈 분야의 제조 분야에서는 우리가 파운드리가 될 수 있는 거, TSMC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예. 예, 그런 그래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저는 사실 크게 보면 뭐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확실성 이런 것 그 예측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우리의 뭔가 그냥 상수로 좀, 그냥 보고. 네, 그것은 뭐 근데 사실 그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그렇죠, 전 모든 세계가. 나라가 네. 똑같다. 근데 크게 보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과거에 우리가 냉전 시대에 우리는 수혜자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냉전이 끝나면서 오히려 우리는 중국의 낙수 효과를 봤죠. 근데 다시 또 냉전은 아니지만 패권 경쟁이 들어가면서 들어갔으니까. 다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패권 경쟁도 끝나거나 혹은 어떤 수준에서 서로 이렇게 타협할 가능성이 있죠. 어느 순간에 가면. 네, 네. 그래서 그게 끝나기 전에 우리는 빨리 경쟁력을 회복해야 된다. 완전히 전환을 해서 네. 미래를 대비하는 그 기간으로 삼으면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AI 거다. 그렇죠. AI 이런 거에서 AI 바이오 네. 이런 분야에서 미국한테서 많은 기술들을 공동 개발을 통해서 얻어내고 우리의 이제 자생력 키워나가는 어떤 산업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예전에는 뭐 기업은 기업, 노동자는 노동자, 중소기업은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또 정부는 정부 다 따로 놀았잖아요. 네. 정부가 왜 도와줘 기업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정부는 기업을 도와주고 또 대기업은 협력업체가 같이 가고 네. 그리고 국내의 숙련 노동자들은 그들을 잘 관리해서 유지시키고 네. 또 교육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돼서 그 국가 간 경쟁을 하는 시대로 이제 전환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네. 오히려 어쨌든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삼아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의원님 뭐 정치 얘기 좀 이제 네. 해볼게요. 그 민주당의 미래경제성장 전략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또 최고위원도 맡고 계시고 하니까 최근에 어쨌든 이 반도체 특별법 이게 뭐 재개를 포함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에서 이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기로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주 52시간 이거 빨리 받아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그 예외 조항은 네.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고 반도체 특별법은 이제 원래 저하고 김태년 의원 그러니까 우리 당에 김태년 의원도 열심히 저기를 했었죠. 네네.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그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낸 상태죠. 근데 먼저 우리 당이 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51시간제 예외 조항을 추가해가지고 다시 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게 쟁점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네. 앞에 것들은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전력이라든가 네, 용수라든가 네, 네.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쟁점이 이제 생겼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이런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네, 얘기를 네. 했고 네, 우리 네. 대표도 얘기를 하신 적 있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특히 연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나 이런 R&D 하시는 분들은 네.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좀 유연하게 노동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충분히 특히 반도체에서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52시간 근로제의 근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주 52시간을 다 곱했을 때 1년의 총 노동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연한 완화하자라는 거, 오케이, 그럼 완화하는 거 우리도 받을 수 있어라고 한 것은 그 범위 안에서 네, 총량 범위 안에서 이제 뭐 유연하게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해서 그거는 뭐 오케이, 그건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네.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은 총량도 넘을 수 있다 이거더라고요. 법안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 완화하는 정도에 대해서 어허. 총량을 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걸 포함해서 아하, 얘기를 예. 하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히 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네. 그럼 그것은 52시간 근로시간제라는 그 노동법의 현재 원칙을 기본 원칙 그것을 이제 좀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음. 그럼 그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것도 논의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요 법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하, 네, 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러면 환노위에서 노동부 차원에서 노동계하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아예 그 자체를 논의하면 네. 안 된다라는 네, 생각도 네, 있는 네, 거고. 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은 그럼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반도체 특별법에 넣을 건 아니다. 적어도 논의를 하더라도 환노위에서 할 얘기고 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 OX는 서로 차이가 좀 있어요. 당 내에서도. 네, 네, 네. 하지만 이걸 산자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하면서 그걸 슬쩍 넣어서 반도체 분야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심한 꼼수 아니냐. 좀 다른 문제다. 예,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하자라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꼼수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노동계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네. 네, 그냥 유연하다 요 정도는 뭐 우리가 그래도 노동계를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총량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반도체 특별법을 그건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니까 네. 그것부터 처리를 그럼 하고. 지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효자 산업 아닙니까? 네, 네. GDP의 한 15% 이상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또 세액공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지원하자. 네, 네.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주 52시간제는 사실 여기에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필요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걸 먼저 빨리 처리를 하고 요거는 그러면 뭐 필요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논하자라는 거죠. 환노위 쪽에서 얘기를 하자. 여기서 우리가 이 법안을 산자위가 논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큰 그 원칙까지 바꿀 수는 없다. 네. 저도 산자위니까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우리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이. 산자위에서 어떻게 보면 환노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멀건이죠.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멀건이죠. 아니냐.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반도체를 지원하고 싶다고 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거 뭐 원칙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뭐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찬성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찬성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네. 넘기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군요. 네. 이 상법 개정 문제 같은 건 어떨까요? 이건 뭐 재계에서 여러 가지 반발도 꽤 심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이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 여러 가지 뭐 말씀도 좀 들으셨을 거고 재계 인사들 얘기도 좀 들으셨을 거고 한데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요거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 아닌가요? 예. 그것은 이제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주에 대한 책임. 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네. 그렇게 주문돼 있는 것도 이제 주주까지 넓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전에는 주주도 회사의 일부니까 주주도 크게 봐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 대법원에서 이것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지 주주에 대한 책임은 법에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규정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도 이사의 그 fiduciary duty라고 하는데 충실 의무라는 게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이사가 당연히 회사 이사가 그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이제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네. 어느 날 이제 대주주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 중에서 주주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합병을 하는데 이 합병 비율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근데 결정이 다 끝나고 나도 주주들이 이걸 그러면 그 이사들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는데 이게 이 불이익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나라는 다 있어요. 네. 다른 나라는 네. 이사의 충실 의무는 다른 나라는 다 주주에도 해당이 돼요. 다만 이것이 그 이사의 어떤 통상적인 경영 판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네. 그럴 때는 이게 나중에 판결에 가서 거기서 이게 이 경우에는 비즈니스 저지먼트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면제해 주죠. 네.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충실 의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상법에다가 이 내용을 넣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냐? 우리나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경영권 분쟁 같은 게 막 있을 때요.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사의 어떤 책임 중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해야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비상장 회사 조그만 가족 네, 네, 회사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한국의 이제 주식 회사의 수준이 굉장히 복잡해지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미국 수준을 따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미국은 배임죄가 없어요. 업무상 배임죄가. 네. 네. 그래서 피듀셔리 듀티 위반으로 그냥 다 이걸로 그냥 책임 다 묻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것도 묻고 배임죄로 처벌도 당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네, 우리 네. 당이 얘기한 게 배임죄를 없애자 그러면. 음. 왜냐하면 왜 이런 문제를 경영상의 책임 문제를 형사처벌하느냐.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다. 그렇게 배임죄- 방향을 잡았나요? 네, 저희는 배임죄를 오히려 폐지하자라고 대표가 말씀하셨죠.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법안이 나오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법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배임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민주당은 간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근데 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 상장 회사만 하자. 이런 범위를.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된 데가 비상장까지. 많으니까 비상장들은. 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넣자 그랬는데 자본시장법은 정무에서 처리를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상법은 법사위가 하거든요. 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상법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상장 회사가 아니라 전체 회사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상법은 이제 일반법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자. 범위를 네. 한정을 짓자.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의힘이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다 반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것은 명분이 있고 상장 회사에 한해서 하자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좀 민주당에서 아예 제안 자체를 상장회사에
국한해서 하는 걸로 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좀 논의는 있었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먼저 하면 그죠? 우리가 먼저 하면 전략적인 항상 측면에서 또 저쪽에서는 또 다른 걸 들고 나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강경해지는 거죠. 아니 그냥 원칙대로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막상 그렇게 돼서 입법화가 돼서 현실화했을 때 또 비상장 회사나 이런 데선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도 하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비상장 회사라고 주주에 대해 책임이 없나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근데 정무위가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다루진 않습니다만 법사위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장 회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한 뭐 5년 후에 뭐 좀 5년 시간을 안에 두고. 이렇게 예, 비상장으로 확대하자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하여간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당에서는 저쪽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강경해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대로 가자. 오히려 더 네, 그렇게 네, 되는. 약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뭐 저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중도 포용, 중도 보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거랑 이 상법 개정 문제가 약간 좀 신경이 좀 쓰이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이 자체는 다른 선진국법에 미국법에 다 있는 거라서 이걸 우리가 한다고 뭐 이것이 뭐 굉장히 좌편향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야말로 자본주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필요하면 경영 판단의 원칙도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 업무상 배임죄 폐지 내지는 완화에 대한 논의도 하자.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계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에 발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한국적 특징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시장 경제가 네. 네, 세련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건 아까 이제 비상장 네, 회사의 네, 문제도 똑같은 거죠. 아직까지 네, 네. 시스템이 비상장 회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걸 그런데 좀 이게 현실을 좀 감안해달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장 회사로 하다가 확대해 나가는 것 점진적으로 네, 네, 네. 그게 저는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 많이 있어본 입장에서 그러시죠. 보면 예, 기업을 네. 잘 아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건 해야 된다. 네, 네, 네. 네, 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행태다. 예, 예, 예. 네, 무슨 이걸-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원래 오늘 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후에 그 안 됐습니다. 무산이 됐는데 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최상목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결국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박찬대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충분히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여야의 다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제가 그 이제 백그라운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최상목 대행이 권한 대행이 지속적으로 사법 질서를 계속 무시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이분이 그 전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체포 대상이 됐을 때도 협조를 잘 안 하셨어요. 아,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저는 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본인이 관계가 있든 없든 그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것에 경호처가 저항하고 할 때 국가의 어떤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도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법부에 대한 무시, 권한 대행이 이게 행정부 수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어쨌든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빨리 하라고, 빨리 네. 임명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 지난번 그 서부지원의 그 폭동 네, 네.
이런 일련의 어떤 국민들 중에 일부 과격한 무리들로 하여금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어떤 그 무법천지를 만드는 그런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하다. 아니 뭐 우리가 막 요구를 해서 안 한다. 이것은 뭐 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는 항상 그런 알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법부가 결정한 것을 무시한다. 네. 저는 그것은 우리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입장에 절대 용납할 수 없고요. 네. 그거는 특히 보수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법에 결정된 걸 따르는 것.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존중하는 것. 그래서 이 입법부의 다수당인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중심을 잡아야지.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버티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을 인정해주고 거기 파트너로 계속 삼아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법질서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가 여기서는 좀 중심을 잡아서 상권 분립을 똑바로 세워야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약간의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이 최상목 대행이 계속해서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뭐 인정 안 하고 무시하는 그런 정도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어쨌든 그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이게 뭔가 뭐 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 들든지 뭔가 다른 좀 그런 생각을 당에서도 할 수도 있나요? 그 부분은 글쎄요, 어떤가요? 이제 지금 뭐 이제 탄핵 결정이 거의 목전에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최대행까지 탄핵을 할 거냐 하는 부분 분명히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헌재가 이걸 얘기했는데. 안 지켰다는 안 지켰다. 뭐 그 자체가 전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 이걸 탄핵을 해서 탄핵 절차를 또 밟을 거냐. 이제 어차피 조기 대선 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이제 고민이 좀 있고요. 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국정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라도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 최상목 대행은 명확하게 자기가 이 지금 행정부의 지금 수반인데 그것도 정식 수반이 아니라 대행이에요. 대행에 불과한 자가 행정부 수반이라도 안 되는 거 이건 정식으로 대통령 뽑힌 사람이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 네. 네, 이거는 뭐 이분은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게 매우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대행의 대행이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를 무시하는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중심 잡아야 되겠다. 네. 그런 거죠. 네. 지금 뭐 그 탄핵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3월 중순쯤에 지금 전망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헌재에서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인용됐을 경우와 기각됐을 경우에 각각 어떤 상황이 제가 일어날까요? 봤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무슨 뭐 저기 헌재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 그거 한 장으로 탄핵 사유는 100% 충족됐다. 이번에 뭐 한동훈 대표 책에 뭐 얘기 좀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더 무슨 이런저런 얘기는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의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이 탄핵에서의 어떤 참작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100% 인용이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인용이 되면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상황은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이 그 상황을 예정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갈라져 있는 것이 지금 대선 국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벌써 이미 사실상은 그렇게 네, 저는 뭐 하고 있는 탄핵 거다? 소추 이후에 거의 체포되는 그 단계에서부터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선고 헌재에서 내려지고 나서 어떤 뭐 엄청난 갈등이나 뭐 폭력 사태나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뭐 물론 뭐 그런 시도들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탄핵 소추 될 때부터 아마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100% 탄핵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엄 포고령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난입하게 했다. 그냥 이걸로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은 끝났다 이렇게 다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갑자기 어떤 뉴스가 되어서 탄핵이 된다고 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러진 않겠죠. 아, 네. 어느 정도 이제 쭉 지속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네,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엄청난 그런 오히려 상황은 없을 저는 뭐 것이다. 기대하건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워낙 그 헌재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그래서 변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약간 가짜 뉴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혹시 이제 강경한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게 기각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각될 거라고 기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인용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중심이 관심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구심점으로 옮겨갈 겁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아까 제가 대선 국면이 이미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 이재명 아닌 누군가. 이건데 지금 이재명과 반 이재명 이런 건데 반 이재명의 지금 구심점이 지금은 윤 대통령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잘해서 그렇다라고 막 지지해서 정말 과격하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윤 대통령밖에 지금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지는 순간 새로운 구심점을 찾을 겁니다. 네. 저는 그쪽으로 많이 몰려갈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본인은 그 충격을 받겠죠. 예, 완전히 근데 다른 상황이 되는 거니까 또. 지금은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영웅처럼 이렇게 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냉혹합니다. 아하, 예, 네. 저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상당수의 경향이 이 권력에 대한 어떤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권력 지향적인. 예, 그래서 새로운 권력으로. 누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맞설 그렇죠. 사람이냐 그쪽으로 이제 거기로 몰린다는 확 몰릴 말씀이시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그럴 수 있다. 선거가. 그래서 지난번 대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의 네거티브로 점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네. 그렇고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는 그 네거티브로 점철돼서 상대 약점을 후벼 파는 대선을 한 결과가 바로 윤석열 같은 그런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상대를 후벼 파는 그 어떤 사법적 약점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니 이 평생 상대를 후벼 판 사람한테 이렇게 그 표가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걸 잘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5년을 누가 이끌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5년을 과연 그런 사람한테 맡게 됩니까? 저는 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절대로 이렇게 상대를 후벼판 네거티브 선거로 계속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긴들 아무런 비전이 없다. 우리는 상대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우리 당에도 그렇고 저는 국민의힘도 제발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엄 이후에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선거를 하는 거니까 네거티브로 막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약간 그런 양상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여야 간에 뭐 하면서도 절대 협조를 또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좀 지양을 하자. 다시 한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게 됐는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대선이 그렇게 진행됐던 거가 원인이 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 뭐 이게 묶어서 한번 보죠. 어쨌든 항소심 판결 뭐 3월 지금 26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때 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부분 묶어서 의원님께서 좀
어떻게 뭐 평가를 이제 하시는지. 항소심 판결이 예견돼 있는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선거법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선거법은 언제 선거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 그때 선거법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탄핵 소추돼 있는 상태. 그때쯤 되면 아마 탄핵 결정이 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전 선거에서 선거법 문제가 지금의 어떤 대선 우리 미래를 위한 이 대선에서 어떤 리스크가 된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네, 맞지 않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그냥 말이 사법 리스크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게 국민들이 그때 대선에서 어떤 말 잘못하고 뭐 한 거 그런 것이 정말 치명적이어서 그때 당선되었던 사람이 네.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그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주 미미한 차이로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그 사람이 차라리 됐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윤석열보다 나았을 텐데 됐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볼 때 그때 그 선거에서 말 좀 잘못한 거 그런 거 가지고 선거법 걸어가지고 그것도 그 선거에서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그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네. 지금의 이 어떤 대선에서 이거를 자격을 박탈한다. 아하. 이게 과연 설득에 있겠냐. 그래서 예.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연연하고 있지 않다. 이 언론이나 일각에서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1심 판결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1심 판결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항소심에서 또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무죄 나올 걸로 보시는 네, 건가요? 아니면 형량이 좀 대폭 낮아질 걸로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하지만 누구를 몰랐다 뭐 이런 김문기 거. 전 처장을 몰랐다. 골프를 같이 안 쳤다. 뭐 그런. 그러니까 골프를 같이 안 쳤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죠. 모른다. 그래서 사진 조작됐다 그거죠. 네. 모른다고 했는데 사진이 조작된 것도 맞죠. 사진이 10명이 같이 그러니까 골프를 치고 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4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딱 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단체 활동을 하면 솔직히 저도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른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 4명이 쳤을 때 골프를 그걸 모른다라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4명 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팀 하나로 쳤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막 우기면서 얘기한 거는 그건 거짓말이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거짓말이라는 게 그 조작의 어떤 그 거짓말을 했다 허위 사실에 그 취지가 정확하게 뭐냐. 그렇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달라고 좀 그랬죠.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레짐작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데 저는 뭐 상당히 이제 이번에 법원 항소심 법원은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어쨌든 근데 저는 이런 걸 떠나서 그 원래 선거법이라는 것은 그 선거에서 거짓말을 해서 당선된 사람을 무효시키기 위한 건데요. 그런데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되지 않고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선거가 오는데 그 다음 선거에 출마도 하지 마. 왜냐하면 그때 그 선거는 다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맞느냐에 좀 의구심이 그래서 있으시군요. 이제 위헌 논란이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참정권 제한하는 거 아니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거짓말이어야지 그것이 내가 알고 모르고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이 어떤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다는 주장들이 상당히 있고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뭐 그래서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엄청난 비리에 대한 사건이다. 뭐 그런 사건의 판결이 난다. 그리고 그것이 유죄다. 그럼 좀 그건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게 뭐 유력한 대선 항소심인데 주자를 못 나오게 한다는 건 말이 되느냐? 네, 그 그거는 뭐 말씀이시죠? 별로 그래서 국민들이 별로 좌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항소심이니까. 네. 그 최근에 중도 보수. 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행보에 대해서 의원님 뭐 어쨌든 경제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중도층 쪽에 좀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재인 대통령 때의 민주당의 주류가 오히려 진보 세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제 이재명 대표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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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운동권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운동권들이 주류가 되었을 때 그때 당에서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척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네. 비주류였다는 그때로 거죠. 보면 비주류, 네, 지금은 네. 주류.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운동권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류였던 변방의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이 아닌데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그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된 거죠. 주류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뀐 그래서 것이다. 과거에 이제 특히 이전 정권의 어떤 노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대표 그 전대협 세력들하고 뭘 가지고 많이 싸웠냐면 경제 정책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아, 예. 그 너무 왼쪽으로 간다. 내지는 이 시장 경제를 무시한다. 현실을 무시한다. 정책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결합을 해서 우리가 주류가 된 이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아,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네. 다만 이것을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의 노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이걸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분들은 주류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고 네. 특히 이재명 대표라는 운동권이 아닌 사람이 민주당의 당 대표로 그것도 당을 상당히 장악하다시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비판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이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의 민주당도 역시 보수 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적어도 민주당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가 맞는 거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이 또 계속 극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중도 보수층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정책적 요구들, 상속세 현실화 문제, 삼리적 조정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원래 중도 보수였고 또 중도 보수를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국민의힘 말씀도 하셨는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했을 때 저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쳐 보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 어떤 그 계엄을 반대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이 더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당내 강성 지지층한테 일단 어필해야 돼서 그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가 1등을 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설마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현실이 그러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설마 하시는군요 지금. 예, 설마 김문수가 될까? 아. 근데 저희는 예. 근데 누가 되든 저는 지금 명분이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이나 일본 쪽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 그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오죽하겠냐. 아, 네. 외국인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네, 네.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후보가 됐잖아요. 국민의힘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 네. 그렇게 경험도 없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 네.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것. 네, 네.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것. 네. 또 비상계엄까지 오게 한 것.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네. 후보 내서는 안 된다. 네, 책임이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럼요.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네. 다시는 우리가 이 역사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잡겠다라는 생각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네, 네. 선언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국민의힘이 개혁 조치나 내부적인 정치 개혁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나야 그 다음이 오히려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그 치열하게 그 내부적으로 막 그 물어뜯으면서 네거티브 선거를 본선까지 계속하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이 극우 정당의 그것을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봐요. 네. 네. 이낙연 전 총리랑 한동훈 전 대표가 비슷한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거의 내전에 가까운 혼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그나마 비상계엄의 그 해제 역할을 했죠. 해서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다만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딱 잘라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평생 상대를 후벼파던 사람이 네. 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 적어도 대통령은 네, 정치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분은 이 우리가 여야 간에 또는 좌우 간에 이런 진영 대립이 격화되는데 상당한 책임 있는 분이에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네네. 그 진영 대립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그것이 격화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과도한 수사였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과도한 수사에 상당한 책임 있는 사람, 그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단순하게 비상계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했던 모든 그 과도한 잔인한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공동 책임 있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치가 사법화되고 남을 계속 후벼파는 정치가 된 것에 책임이 있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서받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뭐 그 다음에 조금 이미지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낙연 총리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지난번에 뭐 포용을 하느니 마느니 뭐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신경 안 쓰시는 당에서. 네, 뭐 이게 아니 뭐 이제 대표나 이렇게 뭐 대통령 이제 출마를 하시고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야 포용을 해야죠. 그렇지만 과연 저는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심지어 우리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있을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관심도 별로 없는 사람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번 이분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걸 좀 이낙연 전 총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예. 본인한테 어떠한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그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했을 때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다. 그렇게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일단 성장. 네, 성장. 대한민국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게 뭐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좀 약간 이렇게 턱에 딱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개인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지역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동력이 떨어져가는, 에너지가 떨어져가는, 역동성이 떨어져가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이 꺾이는 흐름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통합인데요. 통합. 네.
근데 이제 이 통합이 저는 어떤 폭력, 네. 그다음에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 네네. 거기까지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 80%는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대다수의 그러니까 윤석열을 뽑았지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못마땅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네. 그렇게 포협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뽑았어도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 논쟁도 너무 깊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네. 역사학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런 게 왕왕 있었는데 그런 어떤 추상적인 걸로 싸우지 말자. 예, 추상 뜬구름 잡는 네, 얘기로. 네.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좀 그런 실력들을 정치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 예. 이 통합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도 이게 정치가 상대적이다 보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울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혹시 뭐 의원님 제가 안 여쭤봤는데 뭐 하시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정리하시죠. 네, 여러 가지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가고 이제 생존. 네. 생존 사실- 이데올로기 시대가 왔다. 네네, 그렇죠. 이 시대 정신하고도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래서 제가 아까 성장과 통합이라고 그랬는데 네. 여하튼 생존 아까 신제국주의 그런 얘기했잖아요. 개화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선 후기에 그 시기랑 비슷하다. 조선 말기에 개화기 때하고 주변 상황이 비슷한 거죠. 주변 상황이 신제국주의로 네, 가고 네, 있고 네. 다행히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내부적인 그 펀더멘털이 강한 상태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어떻게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네. 점에서는 똑같다.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네. 또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생존을 위해서 성장과 통합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도 그래서 그동안에 이거 아까 중도 보수 논쟁하고 비슷한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좀 순진한 생각,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한 점이 있다면 예. 네,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좀 냉철해질 때가 됐다. 네, 이런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네. 뜬구름 잡는 그런 네, 것보다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런 여유도 시간이 없고 없다.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를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현주 민주당 의원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